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사나야님이 노동절에도 일하는 더마카라고 해주셨는데, 네, 5월의 첫날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는 오늘도 시선 집중은 함께합니다. 뭐 저만 일하는 건 아니고요. 시선 집중 모든 제작진이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하면서 SK증권이라고 그랬어요? 네. SG증권이라고 안 하고? 네. 제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SG증권이 맞는데 진짜로 SK증권이라고 했다고? 네, 다시 들려드려요. 정정하겠습니다. SG증권입니다. SK증권이 아니고요. 제가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본데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네, 바로 잡고. 월요일 아침부터 또 이러네. 참. 네. 임금님규의 캔디님이 휴일 아침 늦잠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고 시선 집중하러 왔습니다 해주셨고요. 강태현님은 오늘도 출근하는 밥집입니다. 매일 다시 보기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해서 본방을 보내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촌철님들도 다 SK라고 했다고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네, SG증권입니다. 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촌철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동절, 근로자의 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노동절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출근한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뭐 날짜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을 모두가 쉬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절이냐 근로자의 날이냐 명칭에서 차이가 나듯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쉴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러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다 쉬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절, 근로자의 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출근하는지 어떤 일을 하러 가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그중에서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절 쉬고 싶지만 일하러 가는 여러분의 일상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려야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기대를 하면서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승아 님이 노동절을 25년째 못 쉬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최승아님 어떤 사연인지 유튜브에 올리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화데이트도 못하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8001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철한 직업정신 칭찬해요. 네. 유광성님은 10명 중 3명이 출근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 7명은 출근하는 걸 거라고 해주셨는데 유광성 님도 그러신 거라면 지금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평가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막판에 불거진 논란 하나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소식통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후문입니다만 처음부터 조율된 아메리칸 파이였기에 작곡가가 서명한 기타도 준비한 것이고 또 윤 대통령께서 열창하신 그 소절의 다음 소절은 바이든의 큰아들이 개사해 애창해왔기에 만약 윤 대통령께서 한 소절을 더 안 하셨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듀엣으로 하려 했다고 합니다. 바보 대통령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실장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이 두 정상이 합창하는 이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에 그쳤다 이런 주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아무튼 요거 좀 확인하고요. 그러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어제 오후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활동에 대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모함을 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작태다. 작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맹비난을 한 거죠. 네, 반국가적인 작태. 네.
박지원 전 원장은 바보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한 사람의 말을 더 소환을 하겠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후일담까지 챙겨보고 나서 비교 종합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이도훈 대변인이 밝힌 후일담은 이런 겁니다. 백악관 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만찬장에서 연주하겠다면서 공명을 물어왔고 실제로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는 공연 후 앙콜곡으로 아메리칸 파이가 불렸고 그런 다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윤 대통령에게 직접 노래를 정해 한 소절을 부르게 했고 그래서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런 후일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실장과 이도훈 대변인의 말을 종합을 하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각 살펴볼까요? 네, 겹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이 미국에 전달됐기 때문에 미국이 관련해서 뭔가를 준비할지 모른다라는 감을 우리 대통령실도 충분히 차릴 수 있었다는 점이겠죠. 두 사람의 말을 종합으로 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리는 부분은 박지원 실장은 합창을 미국 쪽에서 준비했었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도훈 대변인은 그러니까 합창 이벤트가 없이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요청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바로 이 부분에서 갈리고 있는 건데 이 갈리는 부분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박지원 전 실장이 소식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소식통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 쪽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박지원 전 실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확인해 줄 내용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줄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과연 미국 쪽에서 확인을 해 줄 것 같냐. 확인해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정황을 갖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 정황은 만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고 가사 중 일부를 바꿔 불렀다. 이렇게 직접 소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박지원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열창한 그 소절의 다음 소절은 세상을 떠난 바이든 대통령의 큰아들이 개사해서 애청해 왔다라고 밝혔던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게 뭐냐면 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연 다시 말해서 아들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개사해서까지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연을 우리 대통령실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어찌 본다면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아메리칸 파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미국 쪽에 전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런 사연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미국 쪽에서 두 정상이 합창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말고 이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할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빈 만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어떤 이런 상징적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을 연출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우리 쪽에서 기획을 했었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독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항을 왜 파악을 못했을까? 이 사연을.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였는가?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연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전혀 세상에 안 알려졌던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회님이 종배영님 대충 자릅시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가면 꼭 이런 식의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굵직한 회담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의전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논란도 그런 반복의 한 종류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 그다음에 뭐 평가 이런 거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HH님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것을 짚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하다는 것들은 잠시 후 2부에서요. 여야 외통위원들과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이 제보를 접수한 시점이 4월 초였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그런데 압수수색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1일 대비 28일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7조 8천억 증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재계 인사들은 폭락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위원회가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피해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왜 4월 초에 제보까지 접수해놓고 그렇게 굼떴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전환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에 업무 체계를 개편을 해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특사경을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는데. 아, 늘렸어요. 늘리기까지 했는데 최소 2주 이상을 뭉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업무 체계를 개편하면서 뭐를 바꿨냐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은 수사 업무의 특수성과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특사경만이 수사한다. 이런 규정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하고 공유를 하지 않고 그냥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수사했더면 모르겠는데 계속 질질 끌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 조작설이 지난해 말부터 돌고 있었다고 하네요. 심지어요? 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이거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조작설이 돌았는데도 제대로 감지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보까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뒷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리스크를 키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심지어 주가 폭락 직전에 일부 몇몇은 주식을 처분했다. 이런 인사들도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로 처분을 한 거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금융위가 나선다라고 그런 것을 이 정보가 또 샜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보가 새서 이 재계 인사들이 급하게 주식을 처분했다면 이중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사는 굼떴고 정보 유출은 빛의 속도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발마녀님이 주가 조작은 빌딩에서 군중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비유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애꿎은 뭐 개미 투자 이런 사람들만 그냥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 폭락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손뜨개님은 금감원장이 누구던가요? 검사 출신 아니십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금융감독원이고 지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금융위원회. 네. 근데 금융위에서 금감원에 빠르게 공조를 요청했다면 피해는 지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금감원장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 3부에서 짚어볼 2부에서 짚어볼 예정, 3부에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네, 저만 제정신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아닌 게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감기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네, 약기운 좀 세죠. 네, 여튼 배후를 밝히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첫 번째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정부 당국, 금융 당국의 대응이 늦었느냐. 이거를 또 밝히는 게 급선무이겠네요. 그런 거죠. 수사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합동수사본부에 금융위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금융위가 수사 대상이 돼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좀 지켜보죠. 네, 근희님이 또 개미만 손해줘라고 한숨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개미들이 계속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 펌이 4월 28일
엊그제죠.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으로, 그다음에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기자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해서 공개하게 했다고 보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JTBC도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 게임인가요?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검찰이 흘렸다라는 추측 한쪽에서 나왔고요. 아니다, 이정근 측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정근 전 부총장 측에서 고소를 해버렸으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쪽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했다면 그건 기만극이 될 테니까 이렇게까지 상상할 이유는 없다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검찰 쪽만 남는데 그러니까 당신들 아니냐. 지금 이렇게 아마 이제 보고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검찰도 아니라고 지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출처를 캐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제3의 출처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수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중요한 사건 수사 때마다 나오는 논란이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 의혹, 공표 혐의잖아요. 이번 건도 사실은 그 범주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파서 정말 출처를 밝히면 껄핏하면 그러니까 뛰쳐나오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의 한 획을 긋는 계기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수사를 해서 이참에 뭐가 진실인지 한번 제대로 밝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토토로님이 그러면 누가 유출했을까요? 귀신이 홀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할 텐데 회의적이라고 보는 게 기자들에게는 취재원 보호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도 기자들이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것은 100% 확실하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기자들의 통신 내역과 이메일 내역 등을 역추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순진하게 녹음 파일을 통신상으로 전달을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출처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제3의 출처가 있다면 은밀하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전달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메신저로 보낸다, 카톡으로 보낸다, 텔레그램으로 보낸다. 이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보낸다? 이런 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사 기법상으로 놓고 봐도 과연 이 출처를 역추적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겠다.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얼마나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지도 사실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커피체리님이 A 또는 B 중에 B 아니면 A지. 이건 초등도 아는 논리입니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HBYI님은 녹취록을 만든 사람이 한 부가 아니라 세 부를 만들어서 두 부를 나눠주고 하나는 보험으로 보관하면. 이제 추리 소설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지금 촌철님들이 추리 소설을 쓰고 계십니다. 네, 한국판 셜록 홈즈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수사 기간을 좀 믿고 기다려 볼까요? 뭐 믿는 건 여러분 자유고요. 하여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